처음에는 모든 결정에 장단점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두 번째는 자기 마음에 드는 걸 한다. 왜냐면 정답은 없고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네. 3번은 가서 장점만 본다. 자, 제 주변에 보면 결정 장애를 좀 가진 분들도 있더라고요. Right. 사실 저는 이제 저부터 얘기하면 저는 결정을 진짜 잘하는 편이거든요. 쉽고 빠르게 일단 결정을 해요. 어떻게? 왜냐하면 이제 결정을 늦게 하는 것조차가 전 기회비용이고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이라서. 자, 결정장애 가진 사람들의 원인은 일단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요즘엔 뭐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다 보니까 더 결정을 하기 힘든 세상 같기도 해. 맞아. 이게 일단 결정 장애는 실질적인 질환은 아닙니다. 네. 그냥 이제 재미로 말씀하시는 거라고 봐야죠. 결정을 그만큼 하기 어렵다 이런 그렇죠. 뜻이죠. 예, 진짜 장애는 아니라는 거 일단 말씀드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간단하게 너무 이 초이스가 많으면 초이스를 알아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머리 피로가 오고 이래가지고 못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많은 상황이 아닌데, 이제 내가 뭔가 뭐 직업을 생각한다거나 뭐 이렇게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 결정을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크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자기에 대한 그 확신이 좀 없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내가 잘못할 것 같아. 그러면 결정을 못 내리죠. 그러니까 김 작가님은 자기에 대한 신뢰가 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린 결정은 그럭저럭 괜찮았어 이런 것도 있고, 뭐 꼭 아니면 또 나 다르게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맞습니다. 자기에 대한 좀 신뢰가 있는 거예요. 나 이거 괜찮을 거야. 그게 떨어지는 사람. 만약에 자기가 내렸던 결정에 대한 그 피드백이 계속 안 좋았다거나 뭔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잘 낼 그럼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좀 그렇죠. 계속. 근데 제가 이제 이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이 결정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결정 또 못하는 이유가 하나가 정답이고 그 오지선다처럼 나머지가 다 오답이라고 생각해봐요. 잘 찍어야 돼.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자신 없는 사람도 내가 항상 오답을 찍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인생 살아봤지만 정답 하나의 오답인 세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도 말했고 제가 몇 번이나 말했고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줘야지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게 왜 좋은 생각인지 아세요? 모든 일에 장단점이 있다는 게 그냥 그 상황의 장점을 보면 돼요. 모든 일에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 장점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감사요법이에요. 그래서 결정 못 하시는 분이 일은 뭔가 계속 나한테 확신이 없고 왠지 오답 찍을 것 같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간의 욕심이에요. 왜냐면 모든 결정에 김 작가님도 그렇지만 어떤 결정을 내리면 약간 기회비용이 있잖아요. 다. 그렇죠. 이걸 하면 저걸 못해. 짜장면 먹으면 짬뽕 못 먹어. 그죠? 근데 이제 짬짜면을 먹고 싶은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짬짜면이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인생에는 짬짜면은 많지 않다. 인생에 짬짜면이 잘 없죠. 잘 없죠. 돈 많은 사람 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돈도 많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잘 없어. 오늘 영상이 명언인데 인생에는 짬짜면이 별로 없다. 맞아. 진짜. 그러니까 한 개를 포기해야 되는데 이게 짬짜면을 계속 궁리하고 있으면 결정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두 번째 때문에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저는 하나를 얻으려고 할 때 잃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좋아. 이것 좋아요. 때문이겠네. 저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잘하시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은 그때 못 하는 거죠. 읽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읽기 싫으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면 요거 저거 짬짜가 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궁리하시는 거죠. 근데 좀 과감하게 김 작가님처럼 그 부분은 내가 포기해. 근데 저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이렇게 좀 뭔가 새로운 거 시도하거나 뭘 할 때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과감하게 좀 그걸 포기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결정에는 결정한다는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 내면에는 포기한다는 어떤 부분을 기회부여를 accept 한다는 기회부여이 있다는 걸 알았다. 그래. 그거는 알았다. 그렇게 하고 그래도 나는 이걸 하겠다는 그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또 해결하는 방법이 해결하는 방법이 1번 얘기했잖아요. 그 자기 신뢰 없는 거 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짬짜면도 마찬가지, 짬짜면 상황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포기 못하는 거. 그러니까 욕심. 1번은 자기 신뢰가 없는 거. 2번은 욕심이라 했잖아요. 그 두 개 다 해당하는 상황인데 1번 이걸 자기한테 계속 되뇌셔야 돼요. 모든 상황에는 장단점이 그죠? 모든 상황에는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봐요. 자, 이 세상에 이제 내가 한 개 결정해야 되는데 한 개가 정답이고 나머지 오답이 아니고 모든 상황에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딱 보면 어때요? 장단점을 조금 잰 다음에 그냥 내 마음에 가는 걸 선택하면 돼요. 한 개만 답이 아니야.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도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쵸. 한 개만 뻔하게 정답이면 그거 하겠지. 근데 다 어느 정도의 뭐가 다 있기 때문이야. 그러면 그걸 그냥 한번 내 기준으로 재. 또 남 기준에 재지 말고 엄마가 좋아할까? 이웃에서 괜찮겠어? 이런 거 보지 말고 내가 이게 정말 재밌을까? 이게 내가 정말 잘하는 건가? 이걸 내 가치와 맞는가? 이걸 잰 다음에 내 진심이 가는 걸 그냥 찍어요. 너무 머리 재지 말고 일단 찍어. 또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김 작가님이 선택할 거, 내가 선택할 거 다르단 말이야. 내가 선택할 걸 선택해요. 그 다음이 중요해. 그 다음 가서는 장점만 본다.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것에 장단점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 결정해놓고 계속 단점만 보는 분이 있어요. 저걸 했었어야 되는데 저걸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분은 저쪽에 가도 똑같은 얘기 하세요. 왜냐면 모든 것이 장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가놓고 단점만 봐. 여기 와도 또 단점만 봐. 그러면 이분은 어떠냐면 모든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에요. 그런 분은 다음 결정 내리기도 어려워. 왜냐면 또 잘못됐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진짜 잘못됐던 결정이 아니고 자기가 가서 장점을 볼 줄 몰랐던 거야. 그래서 만약에 진짜 사랑했는데 결혼했고 가난했지만 그러면은 사랑을 생각해야지 돈 없는 거 불평하고 있으면 잘못한 결정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자를 결혼했는데 이제 좀 사랑이 쪽이 아니야. 그러면 이제 돈이 많고 생활이 평안하다는 걸 봐야 되는데 넌 집에도 안 오고 애정 표현도 안 하고 이러면 또 잘못된 결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모든 결정에 장단점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두 번째는 자기 마음에 드는 걸 한다. 왜냐면 정답은 없고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3번은 가서 장점만 본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선택지를 보잖아요. 조금 더 마음이 편해요. 근데 그래도 또 결정을 했는데 진짜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리 장점만 볼록해도 장점이 없어.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걸 후회라고 하죠. 후회. 그렇죠. 보통 사실 결정장애는 후회하기 싫은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날 것 같은데 맞아. 후회하지 않는 방법. 근데 후회하지 않는 방법은 없어요. 인생을 나는 후회하지 않게 살겠다. 막 이러면 뭐 할 수가 없어. 후회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후회는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모든 것이 장단점이 있잖아요. 딱 가서 장점을 보고 있는데 단점이 있어. 단점이 있을 때 후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하고 나니까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장점이 안 보이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하니까 단점이 우르르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야 이거 선택 잘못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내가 단점만 봐서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진짜 그만두고 싶어요, 진짜. 근데 이제 생각을 좀 바꿨어, 제가. 그래서 장점만 보자. 장점을 보기 시작하니까 또 장점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무리 장점 보려고 해도 없고 이 사람 진짜 잘못했다. 이 후회가 이제 계속 되잖아요. 그래서 장점을 보려고 해도 전혀 안 되고 계속 후회만 된다. 그러면은 있어요. 답은 있어. 후회를 안 할 수는 없지만 후회가 됐을 때 답이 있어요. 일단은 1번은 내가 그랬죠. 아무리 후회돼도 장점 보려고 하라. 근데 아무리 이건 절대적으로 무조건 잘못한 결정이야. 그랬을 때는 언두 하면 돼요. 언두. 다 되돌려. 돌아와라. 돌아. 이게 있잖아요. 언두 할 수 없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 언두를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옛날에 결혼했으면 이혼, 직장에 갔다 나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다 있는데 이게 그 결정이 힘들 수는 있죠. 그러나 자기가 정말 그렇게 후회만 하고 있는 것보다는 언두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뭐 죽을 죄를 졌다. 그럼 가서 사과하고 빌어. 이런 게 언두예요. 언두를 해주고. 근데 언두가 안 될 수가 있죠. 언두가 안 되면 아까 했던 말 있죠. I can't handle it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내가 이미 그게 처해졌고 언두가 안 되는 일이라면 그 안에서도 나는 이걸 해결할 수 있다. 이걸 핸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후회를 했을 때 제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면 후회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후회에서 나올 때에 한 가지 또 중요한 생각이 뭐냐면 후회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내가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질문을 하면 그나마 좀 기분이 괜찮아져요. What did I learn from it? 내가 거기서 배운 게 뭔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 시간이 너무 후회되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결혼 잘못했어. 그 후회되죠. 근데 거기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랑 맞지 않는다는 걸 알았구나. 그거 굉장히 큰 거죠. 그런 식으로 후회가 됐을 때 그래도 좀 장점을 보려고 하고 그래도 도저히 장점이 없다. 그럼 언두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도 내가 무엇을 배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후회가 너무 막 무조건 피해야 될 것만은 아니고 아까 말했다시피 후회는 정상적으로 일어나고 후회를 피하면서 살려고는 할 수 없어요. 후회를 좀 적게 하면서 살려고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배우고 넘어가시면 꼭 잃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성인 ADHD 이게 좀 뭐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ADHD는 성인에서 딱 일어나진 않고 네. 어릴 때부터 이게 발달의 문제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일어나는데 어릴 때 사실 우리 때만 해도 없었잖아요. 그런 말이 없었잖아요. 같은 때가 아니시고요. 비슷합니다. 이제 성인 ADHD 그때가 몰랐다가 이제 알게 되는 수도 네. 있지만 대부분은 다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게 ADHD예요. 제가 ADHD가 있는데 저도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나마 그렇게 많이 표가 딴 사람한테는 안 났던 거는 제가 그 공부에는 좀 공부를 재밌어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 ADHD 애들이 자기가 재밌는 거는 집중해서 해. 근데 재미없는 걸 시키면 난리 나죠. 돌아다니고 잘 앉아있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커지잖아요. 네. 사람이 커지면 이제 그 자체가 이제 성인 ADHD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많아요. 우리 아이들은 한 학년기 아이들은 10% 정도 되고 네. 성인들도 4에서 5% 돼요. 그러면 이제 뭐 그냥 살다 보면 다 있는 거예요. 있는 정도 되고 그거 이제 심각한 수준이 돼서 치료가 필요한 그 정도 말고 그 성향이 있는 정도까지 합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집중력 부족, 과다 행동 장애거든요. 근데 이게 집중력 부족이라기보다는 네. 집중력의 분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집중해야 되고 네. 집중 안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ADHD인 분들은 되게 산만해요. 그래서 집중을 한 군데 잘 못하고 뭔가 딴 게 있으면 계속 딴 데로 네. 산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집중력이 없다기보다는 부족하다기보다는 이제 분배를 잘 못한다는 거. 그 다음에 hyperactivity, 그 과다 행동. 그거는 뭐 행동이 과하고 에너지가 많고 말이 많고 그 안에 또 약간 있는 성격이 뭐냐면 impulsivity, 충동성이에요. 네. 그래서 뭘 기다리지 못해. 빨리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빨리 하다가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 어른 ADHD의 경우에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일단 집중을 잘 못하죠? 같은 줄 계속 읽고 있는 그런 게 있고 실수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굉장히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저의 코디님들이 엄청 고생하시고 제 실수를 막느라. 그 다음에 또 하나 흔한 게 아까 그 집중력 부족 편에서 잃어버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잃어버리는 거. 소지품을 굉장히 많이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약속 같은 거 계속 잊어버리고 그런 것들이 그 실제로 생활에 힘들 정도까지 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우리 그 보스랑 네. 만나는 약속이 있어요. 미팅이. 네. 그런 것도 까먹고 보스가 나한테 텍스트를 하세요.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게 보통 잘못했으면 큰일 나는 상황이잖아요. 네. 한두 번도 아니고. 근데 저는 다행히 이제 거기 오래 있었기도 했고 제가 딴 일은 잘해요. 환자를 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용서가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에게 권유하는 게 네. 당신이 잘하는 걸 찾으라고. 왜냐면 우리가 기억하고 꼼꼼하게 하고 네. 그다음에 실수 없이 하고 요거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만약에 뭐 세무사를 한다거나 비서를 한다거나 이러면 큰일 나겠죠. 그렇죠. 근데 뭔가 창의적인 일을 한다거나 네.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스포츠 뭐 아니면 creator 아니면 entrepreneur 막 일을 막 겁없이 해야 되는 거. 네. 아까 충동성이 있다 했잖아요. 충동성이 있어서 다른 사람 고민하고 있을 때 뛰어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런 게 약간 그 entrepreneur 그 사업가나 리더가 필요한 거, 리더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좋은 장점만 빼면 성취를 많이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사회는 어떠냐면 특히 아이들 때 이 단점만 계속 얘기하는 거. 가만 앉아 있어라. 여 집중해서 읽으라 하는데 뭐 하노?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좀 바보 같아. 나 너무 아닌 것 같아. 난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 그게 참 안타까워요. 왜냐면 이 아이들이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네. 장점도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고 네. 어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안타까운 거는 오해를 많이 받아요. 오해를. 왜냐면 이제 자기 좀 재밌는 건 열심히 하더니 자기 좀 재미없는 걸 막 실수를 한다거나 까먹는다거나 막 이래.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는 좀 뭐랄까 재수 없달까 이거 뭐 이렇게 좀 열심히 안 하고 이거 왜 이렇게 다 엉망으로 해놨냐 이런데 그게 이 사람들이 막 골고루 열심히 잘하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더더욱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잘하는 걸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은 있잖아요. 주위 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걸 이해 못하면 엄청 자책감 생겨요. 그리고 옆에 사람 엄청 싫어해요. 제가 남편이 이거 이해시키는데 진짜 한 1, 2년 걸린 것 같아요. 의사인데도.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가 그 문을 닫으라 그러는데 문을 안 닫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고 문이 안 닫혀서 그럼 도둑이 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일도 몇 번 있었고 뭐 오븐을 안 끄고 며칠을 놔둔다거나 네. 가스레인지를 켜고 안 끈다거나 네네. 이런 일이 있으니까 네.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죠. 가스레인지 안 껐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생존의 위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가스레인지를 틀었으면 꺼야지 이걸 어떻게 기억을 안 할 수가 있어? 근데 이게 제가 그걸 기억 안 하고 싶어서 안 했겠어. 그렇죠. 나도 나름 괴로운데 이제 이 사람은 나를 이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어. 그렇다고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그랬었어요 처음에. 한 1년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많았어요. 네네. 근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이제 이해를 시켰냐면 이거는 내가 엄청 노력하고 있지만 이게 정말 나의 그 뇌에서 부족한 부분이다. 취약한 부분. 취약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나를 뭐락한다고 해서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동으로 꺼지는 거 있죠. 그런 걸 해야 돼요. 문도 자동으로 닫히는 거. 왜냐면 그걸 내가 아무 생각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네. 그거를 이해해 줘야 돼요. 와이프나 허즈분도 이해를 해줘야 되고 이 애면은 엄마 아빠 선생님이 이야기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도 이해해야 돼요. 아 내가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고 그 부분이 취약한 사람이고. 아예 안 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어떤 장치를 활용해서 보완해. 커버를 하자. 요즘은 다 되잖아요. 제가 여기 살아남은 이유가 폰하고 알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살아남은 거죠. 안 그랬으면 저는 우리 남편이 너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은 기적이다. 우리 모두 너무 취약한 부분은 너무 내 혼자 힘으로 안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맞아.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기기나 뭐 소프트웨어들이 있으면 활용을 해보자. 그리고 자기 장점에 집중하라. 네. 장점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주제 좀 가보면 한국 사람들이 특히 많이 겪는 갈등 및 상처가 혹시 있다고 보세요? 한국 사람이라고만 있는 걸까 볼 수 있는데 일단 한국 사람이 네. 딴 데보다 특징적인 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열등감이 커요. 네. 자존감이 약해. 네. 그건 있고 일단 갈등은 문화를 다 같이 해서 다른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가족 간의 갈등. 네.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독특하게 도드라진다고 하면 부모와의 갈등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그 자랄 때부터 되게 좀 뭐랄까 대립 구조. 그러니까 애를 내가 공부시켜야 된다. 이런 구조가 돼가지고 애들은 그 요구를 당하는 입장으로 10년, 20년을 크다 보니까 네. 그거에 대한 그 반감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율성이 굉장히 크거든. 자율성 안 주는 거야, 아이한테.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반감이 생겨서 이제 추석 되잖아요. 이제 가면 이제 또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이랬니? 결혼은 언제 하니? 직장은 이랬니? 이게 이제 지긋지긋한 거죠. 왜냐면 계속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도 조금 생각을 바꿔서 내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자율성을 충분히 존중해 줘야겠구나. 얘가 어른이라는 걸 완전히 존중해 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이제 어른이 된 자녀도 제가 선거요법이라 그러거든요. 선거요법, 선긋기 거리두기. 선을 좀 그어줘야 돼요. 네. 부모님한테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성인이니까 제가 결정하게 좀 두시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네. 제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표현을 해줘야 돼요. 또 막 싸우지 말고 네. 차분히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걸 좀 바운드를 줘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이 자녀를 키웠을 때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이 자립이에요. 자립.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자립을 시킨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결혼도 하라 마라 하시잖아요. 네. 그건 저는 문화 충격. 미국에서 안 그러나요? 그런 진짜.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이가 41이니까 30대 초반까지 그런 얘기 잘 안 해도 중반 이후로는 40 초반까지 엄청 그 얘기 많이 듣거든요. 예를 들면 결혼 그 추석이나 명절 설날 때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안 한 사람 한 명도 못 봤고 저는 맞아. 무슨 모임을 나가도 김작관 결혼 안 하나? 맞아. 뭐 이런 맞아, 얘기들. 맞아. 그런 거 진짜 없어요. 진짜 없고 결혼을 하라 마라는 진짜 조금 충격이에요. 충격. 30대, 40대 된 사람한테 결혼을 하라 말하고 누가 말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우리 친구들도 보면 대부분 결혼을 허락받고 하는 애 거의 없고 우리 남편 같은 경우도 약혼하고 나서 얘기해 줬어요. 집에다가. 네.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미국식 마인드라도. 근데 미국식에도 그런 경우 많아요. 약혼을 하고 뭐 약혼을 하려고 한다 이런 말은 뭐 할 수 있지만 약혼을 해놓고 약혼했다고 전하는 거죠. 부모님. 아니 한국에서는 이 결혼이라는 게 둘만의 행사가 아니라 집안의 행사로 불리잖아요. 맞아. 왜냐면 부모님도 뒷바라지 많이 해줬으니까. 야. 미국에서도 집안의 행사 아닌가요? 이 정도는 아니에요, 진짜. 이 정도까지는 이게 아니어서.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는 결혼식 가면
하객분들이 부모님의 친구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조금 오실 수는 있는데 내 친구가 다 오고 부모님 친구는 진짜 잘 별로 없어요. 부모님 이제 가족은 오죠, 가족. 그죠? 부모님 뭐 삼촌 뭐 이런 사람 오지만 근데 우리는 행사가 부모님의 행사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전체적인 문화가 자율성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요.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올려줘야 돼요, 자율성을. 그래서 아이의 자율성, 부모 자녀 간에 특히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해 준다고 부모님들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되고 자녀도 그걸 요구하셔야 되고 이게 왜 제가 인생을 배에 비유했잖아요. 부모가 애를 낳으면 배 위에 애가 낳잖아요. 그러면 20살까지 키워.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 띄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 계속 자기 배에 놔두려고 한다거나 집에 떼어서 내 배 옆에 붙여놓으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됐어요? 배가 계속 부딪히죠. 둘 다 제대로 항해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20년 키우고 네 배에 띄워놓고 잘 가, 가끔 연락해 이렇게 돼야 되는. 근데 그게 지금 너무 쫀쫀하게 붙어 있으려고 하다 보니 이 갈등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둘 다 건강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자녀 입시 교육에 돈 많이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뭐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예,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입시 교육이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거의 근간이라 그게 핵심이잖아, 핵심. 대치동.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 엄청 힘들어. 애도 힘들어, 부모도 힘들어, 돈 많이 들어.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학교가 조금 더 좋은 데 갈 수는 있어요. 그건 그거 시키는데 당연히 조금 더 가겠죠. 근데 이걸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 현실이 2022년이죠. 우리 애들은 언제 자기 인생 제일 이렇게 주도적으로 살 거예요. 30대에서 60대 정도까지잖아요. 그럼 그게 언제 되냐면 2040년에서 2040년, 2050년, 2060년, 2070년 이렇게 돼요. 그리고 걔들은 2080년, 90년까지 살 거예요. 그죠? 제가 무슨 말씀 하냐면 지금 2022년에 돌아가는 걸 보고 아이들을 거기에 맞춰서 키우려고 하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10년 만에 변하는 거 생각해봐요. 코로나 2년 만에 변한 것도 엄청나죠? 그러니까 2040년, 2050년, 2060년에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모르는 게 맞잖아요. 근데 자꾸 현실에 맞춰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현실에 맞지 않아요. 닥터지 우리나라 현실을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실에 맞춰서 이 애들을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봐봐요. 우리 아이들이 100년 살잖아요. 20년 내가 키우고 80년 지가 살죠. 우리 지금 목표가 어디 있어요? 그 딱 20년에 있어요. 그 20년에 어느 학교 가는 데가 지금 목표가 돼 있어요. 그게 목표인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 아이가 20년에 집에 타서 80년 가는 게 어떻게 가는지가 제대로 해야 돼요. 후자 맞겠죠. 맞겠죠? 왜냐면 이렇게 키우면 어떻게 되냐면 20년 키워놓고 집에 띄우면 뭐 할지 몰라. 엄마 하락한도 그대로 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2022년까지는 좀 명문대 났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게 좀 쭉 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 김 작가님도 느끼지 않으실까요? 이 명문대라던가 문과를 했다거나 이런 게 왜 그게 없어질 수밖에 없냐면 10년, 20년에 세상이 이만큼 변하는데 대학교 어디 나온 것 가지고 80년을 어떻게 사냐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은 그랬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과거에서 지금까지는 그랬을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 애들은 21세기 후반을 살 애들이에요. 그 걔들을 지금에 맞춰서 20년 그 목표 명문대로 했을 때 잃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걸 완전히 눈에 그 시각을 완전히 바꿨으면 좋겠어요. 요 20년 여기 근시적인 목표가 아니고 100년, 80년 더를 봐야 돼요. 그러면 미래죠. 아주 미래죠. 그러니까 그 미래 이제 교육은 어떻게 그러니까 막 듣기에는 너무 좋아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많은 학부모님이 제가 아이는 없지만 왜 그 대학 20년에 포커스 맞추는지 알 것 같은 게 이거는 그래도 내 눈에는 어느 정도 보이니까. 맞아. 근데 이 뒤에 80년은 무슨 일 할지 나도 모르는데. 맞아. 그래서 미래를 계속 보시는 분들이 좀 말해놓은 게 있어요. 확실히 예언할 순 없지만 우리가 미래는 우리가 꿈꾸는 거죠. 꿈꾸고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때 얘기한 게 있어요. 21세기 4C라고 미국 그 교육계에서 만들어낸 걸로 굉장히 유명해요. 21세기 4Cs. 그게 뭐냐면 21세기에 가장 필요한 재능, 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재능이에요. 이게 4개의 C예요. 한 개 C 생각나는 거 없어요? 21세기 중요한 거. 창의성. creativity. creativity. 그 다음에 critical thinking, 비판적 사고.
그다음에 collaboration, 협력, 네. 협동. 그다음 communication. communication 뭐예요? 소통. 소통. Right? 이거 잘 봐봐요. 한국말로 다시 하면 뭐죠? 창의성, 비판적 사고, 협정, 소통. 소통. 자, 입시교육. 자, 거기다 대보세요. 입시교육. 창의력, 없죠. 비판적 사고. 입시교육은 가르쳐주고 그대로 따라해야 돼. 네. 비판적 사고 잘 안 나옵니다. 네. 협동 나옵니까? 협동? 협동하면 1등은 힘들겠죠. 그렇죠. 커뮤니케이션, 소통. 네. 뭐 집 방에 앉아서 지 혼자 공부하라고 하는데. 자, 봐요. 이 입시 20년에 맞춰서 엄청나게 시켜서 점수는 더 나와서 학교는 조금 더 좋은 데 갈 수 있어요, 대학교는. 그러나 그 사이에 21세기에 가장 요구될 것 같은 창의력, 비판적 사고. 비판적 사고는 선생님이 뭐라 그래도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하면 큰일 나죠, 우리나라. 시간 없는데 왜 질문하냐, 이런. 모르면 왜 알아? 네. 그죠? 이해 안 되면 왜 알아? 그러잖아요. 네. 그 비판적 사고. 네. 그 다음에 협력. 우리처럼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경쟁을 시키면 협력이 안 돼. 그러니까 협력 안 되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근시안적인 목표를 두는 바람에 얘들의 100년 인생에 진짜 준비될 걸 잃고 있는 거예요. 잃고 되고. 그래서 제가 이것도 중요하고 그런 것들은 사실 놀면서 많이 놀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많이 일어나요. 그룹으로 놀면서. 그 다음에 제가 이 20년의 목표를 주지 않고 이 전체 100년, 20년 이후 80년에 포커스를 두면 더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더 중요한 건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은 당연히 자기가 좋아하는 지식을 계속 늘어나는 건 중요해요. 근데 일반적인 지식 있잖아. 우리 같은 뭐 국영수, 이거 뭐 쭈쭈쭈 이런 지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게 그런 것들은 다 어디거나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제 뭐 그냥 책만 펴도 나오고 인터넷에 다 나오잖아요. 그런 걸 머리에 집어넣는 거는 지금 많이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인생을 살아갈 때 얘가 80년 이제 지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아까 행복이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길 찾아서 자기 길 가보는 거라고 그랬죠. 안 그러면 안 행복해요. 그렇게 해줄 걸 넣어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가치와 마음 자세예요. 아까 제가 그 내적 동기 중에 중요한 게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말하면 또 다들 너무 엉한 소리 한다고 또 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래, 실제로. 가치를 제대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애들한테 가르쳐줘야 될 가치가, 그러니까 국영수를 가르치는데 너무 집중하시지 마시고 가르쳐줘야 될 가치가 있어요, 4개가. 이게 정직, 성실, 기여, 배려예요.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뽑은 그 4가지예요. 네. 그거를 제대로 가르쳐 놓는 거예요. 그 가치. 그럼 그 가치에 맞게 살아요, 사람이. 그죠? 그 다음에 아까 긍정적인 마음 자세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얘기했잖아. 모든 상황에 장단점이 있다. 가능하면 그 상황에서 장점을 보라는 거. 네. 그런 아이들이 돌불에 부딪혀도 일어나고 뭔가 험한 일이 있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면 있죠. 얘가 이제 선장이 되는 거예요. 이 내가 가치를 받고 내가 내 마음이 어디 있으니까 내가 절로 가겠다를 정한 다음에 돌불 부딪혀도 다시 일어나고 또 가치에 맞는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기여할 거를 찾다 보면 그 아이는 이제 80년 인생 잘 향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길러야지 네. 어디 학교 가서 어느 길로 가라고 정해주는 건 이제 시대에 맞지 않아. 시대 맞죠. 현실에 맞아, 현실에. 우리 애들이 지금 현실에 살 애들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닥치지 너무 꿈 같은 소리 하네요. 이런 말씀 하시는데 맞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꿈을 꿔야 돼요. 2040년, 2060년은 꿈 같은 얘기예요. 만약에 제가 현실에 맞는 얘기만 하잖아요. 네. 그럼 그게 미래입니까? 안 맞을 수 있겠죠. 그렇죠. 미래를 얘기할 때는 꿈 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얘기할 때는 현실에 맞지 않더라도 네. 그 꿈에 맞게 가는 게 그게 미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자꾸 현실에 너무 맞추려고 하시기보다는 네. 미래를 보면서 꿈 같은 얘기 아니야 하는 그 꿈이 사실은 현실이 되는 게 미래인 거예요. 그렇게 한번 좀 사고를 진짜 조금 바꾸시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은 부모랑 아이가 너무 불행해요. 그래서 출생률이 없는 거예요. 애 안 낳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자기도 애였잖아요. 너무 싫었어. 그렇게 크는 게. 부모 봐도 저런 부모 별로 안 되고 싶어. 그러니까 애를 더 안 낳고 부모도 불행하고 애도 불행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짐을 놓잖아요. 네. 이 입시 제도에 짐을 놓고 얘의 100년을 보잖아요. 그 짐이 더 이렇게 떨어져요. 짐이 더 가벼워져요. 그래서 제가 제 책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본질 육아잖아요. 세상에 가장 쉬운 본질 육아. 진짜 본질을 하면 이 짐이 덜어져요. 그 본질의 4가지 중요한 마인드 생각하신 게 정직과 성실과 기여와 배려와 뭐 긍정 플러스로 야, 거기에 이제 필요한 역량은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와 협력과 소통 그렇죠. 이런 것들을 네, 그게 다요, 진짜. 그것만 해놓으면 얘가
행복한 길 자기가 찾아가고 얘가 뭐 성공하는 길 자기가 찾아가고 모든 것은 자기가 하게 되는 거야.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갖추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 뭐 학력을 여전히 중요시 여긴다면 오히려 이런 걸 갖췄으면 학력이 따라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따라올 수 있고 성취가 따라올 수 있고 네. 그리고 그 아이는 격변할 때 적응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